안녕하십니까. 유영규, 이소연, 오유민조에서 발표를 맡은 오유민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손의 조화 운동 못함증입니다. 저희는 손의 역할, 원인 및 증상, 분류, 진단 및 치료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에는 대뇌 아래, 중뇌 뒤쪽에 위치하는 작은 뇌입니다. 중심부의 편도와 좌우 양쪽의 방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많은 주름이 있습니다. 손의 표면은 회색질이며 손의 겉질이라고 하고 튀어나와 있는 잎새와 주름져 들어가 있는 틈새가 있습니다. 손의 기능은 같은 쪽 신체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고 같은 쪽 신체 근육들을 조절하고 자세와 균형의 유지, 근육 긴장의 유지, 자발적 운동의 조절을 하고 대뇌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근육 운동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고 여러 근육을 동시에 움직일 때 이들의 조화를 돕습니다. 또한 손에는 무의식 기관이며 무의식적인 감각 정보들은 운동 오차를 감지하는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손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근육 긴장이 저하되고 걸을 때 몸통에 운동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근육 협동에 장애가 생겨 여러 근육 운동의 조화가 어려워져 정밀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손의 조화 운동 못함증의 원인 및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및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손의 조화 운동 못함증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조화 운동 못함증이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결함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손해가 손상을 당해 근육의 협동 운동 장애, 활동 떨림, 평형 장애 및 보행 장애, 그리고 근육 긴장성 저하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손의 조화 운동 못함증의 원인은 주로 보통 염색체 우성 형질로 유전되지만 열성으로 유전되기도 합니다. 후천적으로는 혈관장애나 알코올 중독, 자가 면역 반응 이상, 감염, 약물, 종양, 대사장애, 발달장애 및 선천성 기형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손의 조화 운동 못함증이 발생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손의 병변으로 인하여 자세의 긴장이 상실되어 자세를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협조 운동과 근 운동의 조화가 복합 운동에서 상실되어 협조 불능이 나타납니다. 또한 손에 실질적인 병변이 있을 때 손해성 보행이 나타납니다. 특히 말단부에 실조를 일으키며 걸음을 걸을 때 병변 쪽으로 치우쳐집니다. 안구진탕증, 언어 차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합 운동들의 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운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즉, 거리를 정확히 재지 못해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움직임의 과정 동안 거리, 비율, 힘, 그리고 범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머리와 경부, 사지 등의 의도 떨림이 나타나고 활동 떨림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대상체에 접근시킬 때와 같이 어떤 물체를 가리킬 때 뚜렷이 나타납니다. 반복 운동 못함증, 반동 현상, 저긴장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발음 이상, 무게 판별 못함증, 협력 부정과 같은 증상들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의 조화 운동 못함증을 분류하는 SCA는 현재까지 11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지며 유형별로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 여러가지 임상 증상과 유사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러한 번호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질환에 관련된 염색체상의 위치가 밝혀진 순서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국내에서 주로 발병되는 유형 5가지를 발병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SCA2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손해성 운동 실조와 거칠 피라미드로 징으로 특징되어지고 보행장애, 불분명한 발음, 눈의 이상 및 시각장애,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근육 운동의 조정이 힘들며 불수의적 행동, 반사작용, 감소, 근력 저하를 보입니다. SCA3입니다. 마차도 조셉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포르투갈 민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긴장성 경직 파킨슨 증후군을 동반하는 손해성 운동 실조증 또는 근긴장성 이상과 말초신경병증으로 특징되어집니다. 초기 증상은 보행장애, 구음장애, 돌출된 눈, 과다반사 항진, 두남, 시각장애 등이고 진행됨에 따라 근육의 황폐와 얼굴과 사지의 경련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고 앉고 일어나는 행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SCA6입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손해성 운동 실조, 구음장애, 안구진탕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표현 촉진은 나타나지 않고 초기 증상은 약 90%가 걸음이 불안정한 비틀거림, 불균형을 보이며 10% 정도가 구음장애를 나타냅니다. 약 50%가 목시증을 나타내며 연화곤란이나 질식 등이 보편적으로 발생합니다. 반사 이상 항진, 족저의 심근 반사를 보이며 근긴장이나 안검경련과 같은 대뇌 기저의 징후를 보입니다.
정신 상태는 온전하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의 10% 이상이 치매를 보입니다. SCA1입니다. 근긴장성 경직과 주체 왜곡의 증후군으로 특징되어지고 보행장애, 불분명한 발음,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근육운 등의 조정이 어려우며 불수의적 행동, 과대 반사작용, 근력 저하 그리고 연화장애를 보입니다. SCA7입니다. 구음장애와 연화장애를 동반하는 진행성 손해운동 실추증과 중심 시력의 소실로 진행되어 실명을 하게 되는 망막이 영양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손해성 운동 실조가 발생하기 전에 색각과 중심 시력의 이상이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망막의 퇴화는 진행적이고 결국에는 실명에 이릅니다. 손해성 운동 실조 증상으로는 운동 조절 이상, 기량 운동 반복 불능증, 조정 능력 저하가 선행되고 구음장애, 연화장애, 운동 근육의 조절 능력 소실로 진행됩니다. 표현 촉진을 보이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손해조화 운동불능의 진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조화 운동불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력, 물리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MRI, 그리고 가족력 등을 조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특히 조화운동불능은 여러가지 형태들 간에 서로 중복되는 임상적 특징이 많기 때문에 조화운동불능 환자를 유전자 검사 없이 보통 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단 관련 논문에서 실조의 전체적인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글판 실조평가 측정 척도 K사라를 1차 측정 도구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K대학교 병원 재활병동에 입원한 운동실조성 뇌졸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뇌질환이 있거나 심한 인지기능 장애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하체 상실, 골절 또는 관절염, 지주막하 치료과 같은 심각한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는 8가지 항목에서 손해실조에서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게 되고 총점은 0에서 4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실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원본 사라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 버전과 비교하였고 운동 실조가 있는 뇌졸중 환자는 한 명의 물리치료사와 한 명의 자급치료사가 K사라를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2번 평가하였으며 참가자를 기능적 보행지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NIH-SS의 운동실조 하위 척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FAC의 각 그룹을 나타내는 K사라 점수와 NIH-SS의 운동실조 하위 척도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K사라는 손해 뇌졸중 후 실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치료사가 평가하였을 때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어 실조를 평가할 때 널리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치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치료의 목표와 원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로는 몸쪽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환자가 움직임의 작은 범위에서 조절을 배우도록 균형 적응을 증진시키고 환자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원활해지도록 작용근, 대안근, 그리고 협력근들 사이의 동시 협력을 조절하거나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자세들에서 조절되고 목적 있는 움직임을 환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움직임에서 회전을 경험하도록 하고 움직임에 대한 환자의 수의적인 제한을 감소시키고 환자가 움직일 때 원하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심선과 수직에 대한 지각을 재발달시킵니다. 치료의 원리로는 움직임의 작은 범위에서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자극하고 항중력 자세에서 균형 훈련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치료의 첫 단계는 더 안정성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력과 압박, 많은 고정점을 가진 테이블의 사용은 일부 몸쪽 자세 조절과 균형 발달 전까지 멈춰야 합니다. 치료 진단에 따라 치료사가 조절과 유도를 줄여나가도록 합니다. 시각 정보를 이용하고 체중 지지면을 효과적으로 넓히기 위해 지팡이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움직이는 관절 수를 최소화하고 느리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과제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몸통과 몸쪽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먼쪽 움직임의 무리를 줄여줍니다. 진동기의 사용은 환자의 운동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손해조화 운동불능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치료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화 운동불능은 주로 자세 조절과 다관절 운동의 협조 운동에 영향을 주는 장애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의 목표를 움직임 조절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대뇌에 있는 고위 중추를 통하여 수의적 운동을 조절함으로써 협조 운동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손해조화 운동불능 환자의 조절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일반 운동치료와 특수 운동치료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동치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몸쪽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움직임의 작은 범위에서 조절을 배우도록 평형 조절을 증진시킵니다. 환자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원활해지도록 작용근, 대항근, 활동 상호작용을 조절하거나 증진시킵니다. 반중력 자세에서 조절되고 목적 있는 움직임을 환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안정성을 위해 시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 고정과 눈손 협응을 증가시킵니다. 특수 운동 치료는 상체와 팔다리, 얼굴 운동, 언어와 호흡 운동, 걸음제 교육, 균형 유지 훈련 및 교육, 교통수단 이용 훈련, 이완요법 등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특수 운동 치료를 하는데 기능적인 조절 기능 훈련, 다양한 훈련 환경 설정, 훈련의 복잡성 증가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사용합니다. 먼저 기능적인 조절 기능 훈련을 할 때 약간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앉은 자세에서 지지를 제공하거나 서기에서 멜빵을 착용하고 훈련시킵니다. 환자가 움직임의 시작이나 멈추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와 속도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작용근과 대항근의 활동 조절을 훈련시킵니다. 지속적인 힘 발생이 필요한 활동과 작용근의 순간적인 힘이 필요한 활동을 훈련시킵니다.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서 신체 부분 사이의 협조 운동을 훈련시키고 마지막으로 자세의 안정성에 변화를 주어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안정성이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안정성을 줄여갑니다. 치료에 있어 다양한 환경 훈련을 설정할 때 지지 상태를 줄여나가고 움직임 속도가 느린 운동에서 빠른 운동으로 변화를 주며 주위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훈련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때에는 치료사는 치료 조절과 운동 안내를 줄여가고 팔을 통한 지지 가능성을 줄여가며 환자의 움직임을 점차 증가시키고 속도 변화, 운동 범위와 힘의 방향 변화가 필요한 훈련을 추가시키고 균형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훈련을 시키도록 합니다. 치료에 관하여 소개해드릴 논문으로는 장애물 보행 훈련 프로그램이 손해성 운동 실조증 환자의 기능적 보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손해 손상으로 인한 운동실조증으로 신체의 움직임 조절과 균형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제 특수성 원리를 적용한 장애물 넘기 훈련의 참가가 환자의 기능적 보행 능력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기준은 보행기구나 도움 없이 10m 이상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자, 손해 이외의 다른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에 손상이 없는 자, 장애물 보행 훈련과 운동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지의 정형외과적 문제와 의무기록상 시력에 문제가 없는 자입니다. 연구 대상자와 인터뷰를 하였을 때 얻은 정보로는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었고 특별한 약물 요법이나 재활운동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 회복에 대한 환자의 높은 의지와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4년 전부터 기초적인 복부와 하지의 근력 운동 및 매일 약 2km씩 걷기 연습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장애물 보행 검사에서 급격한 자신감 감소와 현저한 운동 결손이 발생함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기구로는 플로그 오브 벌스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림보 형태의 장애물 도구를 사용하였고, 먼저 플로그 오브 벌스의 사용 목적은 장애물 보행 시 운동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선정 기준은 참가자의 발허리뼈 양측에 부착하여 참가자의 움직이는 거리와 방향 등의 운동학적 자료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연결된 데스크탑 컴퓨터로 송신하는 것입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림보 형태의 장애물 도구의 사용 목적은 장애물 보행에서 나타나는 참가자의 하지 제어 전력과 움직임의 형태를 측정하는 것이고, 선정 기준은 약한 접촉에도 쉽게 탈착되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도구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 참가자의 초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2차로 3주 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종속 변인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장애물 보행 운동 치료 중재 기간 완료 후 추적 검사에서 다시 측정하여 비교 분석 방식을 통해 장애물 보행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합니다. 장애물 보행 훈련 전에는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장애물 보행 훈련은 편안한 상태로 1회 90m씩 7회 총 10주에 걸쳐 매주 3일씩 진행합니다. 참가자의 측정 변이를 각각 5cm, 15cm, 25cm에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프로그램 참가 이후에 다시 사후 검사와 출력 검사를 시행한 후에 운동기능 평가 결과가 표입니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움직임 동결 시간은 5cm 조건에서 사후와 출력 검사 결과 약 70%와 71%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고,
15cm 조건에서는 약 93%와 94%, 25cm 조건에서는 약 95%와 93%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통과 높이는 5cm 조건에서 사후와 추적 검사 결과 약 41%와 55% 정도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고, 15cm 조건에서 약 61%와 46%, 25cm 조건에서 약 12%와 5%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륙거리는 5cm 조건의 경우 사후와 추적 검사에서 약 30%와 31% 증가를 나타냈고, 15cm 조건에서는 약 166%와 147%, 25cm 조건에서는 약 144%와 105%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착륙거리는 5cm 조건의 경우 사후와 추적 검사에서 약 20%와 25%의 증가를 나타냈고, 15cm 조건에서는 약 226%와 14%, 25cm 조건에서는 103%와 130%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측정 변이를 25cm 높이의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 조건, 인지 이중과제, 운동 이중과제 세 가지 조건을 각각 사후 검사와 추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값 표입니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결 시간은 일반 조건에서 사후 검사 약 95% 감소, 추적 검사 약 93% 감소, 인지 이중 과제에서는 사후와 추적 둘 다 약 93% 감소, 운동 이중 과제에서는 사후와 추적 둘 다 약 94%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통과 높이는 일반 조건에서 사후 검사 약 12% 감소, 추적 검사 약 5% 감소, 인지 이중 과제에서는 약 3% 증가와 약 24% 감소, 운동 이중 과제에서는 약 22% 감소와 약 14%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륙거리는 일반 조건에서 사후 검사 약 144% 증가, 추적 검사 약 105% 증가, 인지 이중 과제에서는 약 47% 증가와 약 0.9% 감소, 운동 이중 과제에서는 약 66% 증가와 약 10%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착륙거리는 일반 조건에서 사후 검사 약 103% 증가, 추적 검사 약 130% 증가, 인지 이중 과제에서는 약 67% 증가와 약 60% 증가, 운동 이중 과제에서는 약 140% 증가와 약 112%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